국방계 전문가인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군사 전문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선 교수님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담 상황과 우리 회담 남북의 주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겠고요. 양 의원님께는 현재 군사적인 대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북한이 3대 침투 전력을 최전방에 다 전개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 3대 침투 전력 중에 하나인 지금 이 잠수함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천안함 폭침과 같은 그런 피해를 입힌 게 사실 이 잠수함, 잠수정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뢰 도발을 주도한 것이 정찰 총국의 특수부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MDL을 넘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정찰 총국의 인원으로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공기부양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부대, 특히 해상 저격 여단 같은 그런 특수부대들을 네. 이 침투를 시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해 5도라든가 기타 주요 지점에 침투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보입니다. 즉, 비대칭 전력을 배치를 함으로써 우리 군이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막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배치함으로써 현재 긴장감을 최대한 극도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저 공기부양정을 타면요. 예. 잠깐 보여주시고요. 예. 그걸 타면은 얼마나 빠르게 우리 쪽까지 침투해 올 수 있는 겁니까? 자, 이제 공기부양정을 탑승을 했을 경우에는 네. 보통 이 공기부양정의 속도가 뭐 한 100km 미만 정도 됩니다. 한 70에서 한 뭐 90km 정도 사이가 되는데 이 공기부양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래쪽으로 호버제트,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를 뿜어내므로써 무리를 미끄러지듯이 이제 하는 겁니다. 배 같은 경우는 파도에 걸리기 때문에 속도가 사실은 뭐 40노트 이상, 한 60km 정도 이상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저렇게 이 무리에 떠서 올 경우에는 거의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속도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네, 네. 그래서 저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해서 이제 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고안포 기지까지 전개를 시킨 모양이죠? 예, 고안포 기지까지 전개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백령도에 상륙하겠다 할 경우에는 네. 한 30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지었군요. 2012년에.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연평도 포격 이후에 네. 그렇게 이제 병력들을 좀 전진 배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안포 기지 말고도 태탄의 이제 공군기지, 태탄의 이제 항공기지에도 공격 헬기, 북한 쪽 공격 헬기나 침투용 헬기들이 이제 배치되기도 하고요. 그쪽 NL 지역에 많은 이제 병력을 증강하는 과정에서 고안포 기지가 세워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공기부양정을 이렇게 고안포 기지까지 전진 배치시켜 놨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위협하기 위한 것이냐, 협상을 위한 압박이냐, 아니면 유사시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놓은 것이냐,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공격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네. 저기에 있는 배치 사실을 절대로 우리에게 모르게 할 것입니다. 즉, 저 배치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이제 공중 감시 정찰 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찰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인 정찰기, 고고도 정찰기, 안 그러면 인공위성 등을 통해서 그런 위치들을 확인을 한 것인데요. 네. 보통 만약에 실제 작전이 요구될 경우에는 저렇게 대놓고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필요할 때만 갖다 놓고 거기서 태워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압박용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게 작전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것이 만약에 공격을 할 의향이라고 한다면은 저렇게 뭐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전 혹은 며칠 전에 이렇게 대기해 놓고 뻔히 보여주는 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노출됐을 경우에는 아측에서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쉽게 타격을 하고 조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전술상에는 맞지 않는 행동이다. 보여주기 위한 것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미군의 전략 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까지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잠시 뒤에 여쭤보겠고요. 고 박사님이 지금 너무 오래 기다리시니까요. 지금 3시 26분이거든요. 이제 4분 뒤면은 24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뭐 정회 선언도 안 하고 지금 계속 마라톤 뛰고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 정도 갔다고 박사님은 추론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첫날은 상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기 각각의 입장들을 나열하면서 기본 입장들을 밝혔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회해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날이 하루를 경과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몇 가지 쟁점에 있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좁혀지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아마 핵심적인 쟁점은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킨 북한의 지뢰 도발과 관련해서 시인 사과라든가 또 그 이후에 재발 방지 등과 관련해서 이제 확약을 받아내는 것인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시인과 관련해서 아마도 이제 쟁점이 될 겁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남측의 날조극이다. 허위적인 그런 날조 행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실을 북한 내부적으로도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또 외신들을 불러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한 바가 있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 그걸 이제 시인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기들의 그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그 책임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법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남북 사이에는 지금 정전 협정이라든가 불가침 합의 이런 얘기가 있지만 국제적으로도 그 도발에 대한 책임은 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북한은 계속 부인할 테고 우리는 이번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협상을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시인 부분에서 지금 막혀서 아마 그 이후의 문제들은 그 크게 진전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문장만 놓고 보면은 뭐가 좀 되는가 보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이거든요.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도발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사로 용어를 선택해서 발표를 하느냐는 문제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그 주체를 분명히 하면서 북이 사과하는 형태로는 아마 안 한다는 그런 기본 입장이 있을 테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판을 깨고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양측이 만족할 만한 그 용어를 찾아서 그게 이제 일종의 외교에서는 모성에 대한 합의라는 거죠. 어떤 용어를 딱 선택했을 때 어느 측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러면서도 양측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각각 자기식의 해석을 해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이제 모성의 합의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또 그리 하자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북한 지뢰 도발을 비롯한 도발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합성이 방송 계속할 것이다라고 또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인 부분에서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감 표명. 그러니까 그 휴전선 인근에서 이뤄진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하고 남과 북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식의 이제 방식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 주체가 분명한 경우는 북한이 이제 유감 표명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증거가 조금 불확실하거나 또 자기들이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 아마 그 부분에서 남과 북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는 여론이 상당히 지금 개강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로서도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공언한 말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도 이번 기회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 모든 여러 가지를 각오하고서라도 하겠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판을 깰 경우 다시 대치 국면으로 갈 경우에 또 걷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경제와 관련해서 중국 문제도 불거져 있는데다가 우리 같으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말을 늘 쓰는데 이게 이제 결합돼서 장기화될 경우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위에 있는 국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일방이 절대적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형태의 협상은 지금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네 사람이 2차 접촉만 해도 24시간째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원래 그 범인하고 인질들도 오래 같이 있다 보면 친해진다고 하는데 약간의 무슨 그 동료의식 같은 것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황병서 총정치국장, 이 인물들 한번 분석해 주시게. 협상의 중요한 변수지 않습니까, 이게? 저기서는 가장 협상의 베테랑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면서 지금 당 정치국 위원 또 당 비서인데요. 저 사람은 오랫동안 이제 외교를 담당해 오다가 대남 쪽으로 온 분이고요. 저는 2007년인가 하여튼 그 무렵에 남쪽에 왔을 때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상당히 그 외교적으로 절제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그 마인드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뀐 김정은 체제에서도 상당히 신임을 받는 인물인 것 같고요.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전략적이고 절제됐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외교적인 그런 협상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협상력을 느꼈죠. 가지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오랫동안 이제 북한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그 협상 방식이나 그런 그 경험들을 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나타난 북한의 여러 행동들은 전통적인 북한의 협상 행태에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고강도 도발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저강도 도발을 해서 이제 일단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벼랑 끝으로 몰고 가죠. 48시간에 최후 통첩을 주고 그 이후는 타격하겠다. 그러니까 그 벼랑 끝 아닙니까?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흔히 말하는 치킨 게임으로 몰고 가서 부닥쳐서 이제 깨지면 둘 다 피해를 보니까 이제 어쨌든 직전에 대화 쪽으로 국면을 전환해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김양건은 아마도 상당한 그런 능력을 갖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의원님께서는 그 군사 전문가신데 김관진 실장도 군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고 황병선 지금 북한군의 1인자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이제 김관진 이제 전 장관 실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뭐 레이저 기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 군 내에서는 굉장한 덕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부하들이 이제 뭔가 일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본인이 뭐 대신하실 정도로 이렇게 부하들을 아끼고 이제 그러는 그 장수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업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철저합니다. 철저하고 굉장히 좀 그 라인도 굉장히 명백하고요. 방향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업무를 받아서 이 청와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다만 협상 경험 자체는 뭐 많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뭐 의장이라든가 혹은 장관으로서 그 어떤 협상을 갖다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보고받고 하기는 하지만은 근데 협상 자체에서 능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을 보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사실은 이런 협상들이 그 누가 가서 거기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황병서의 경우에는 사실은 군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총정치국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결국은 당의 차원에서 군을 관리하는 그런 인원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저렇게 김정일 시대 그 다음에 김정은 시대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색이 있다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그 어떤 위의 어떤 명령을 잘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서 그런 어떤 당의 어떤 입장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굉장히 사람이 나이스하다라는 평가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제 그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일 겁니다. 결국은 지금 여기서 누가 협상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기 정부가 어떤 지침을 갖고 내려가느냐 사실은 뭐 아까 뭐 잠깐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네. 실제 거기 협상에 들어가셨던 특히 이제 군사 협상에 들어가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약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고 심지어는 문구 하나 사람의 성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루 쓸 거냐 리루 쓸 거냐를 놓고 수시간 동안 싸울 만큼 그다음에 그 근거를 찾아낼 만큼 서로 아주 철저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그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 할 때 그때 제가 청와대 취재할 때였는데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이 처음 열렸는데 그게 실무진 실수로 청와대 기자실에 생중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TV를 틀었는데 저만 혼자 기자실에 있었는데 TV를 틀었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을 제가 받아 적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게 그대로 다 양쪽에 다 모니터로 다 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의 모든 내용은 각각 그 관계 기관으로 이게 전송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랜 기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남과 북이 서로 상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겁니다. 그런 면이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들이 각각의 그 분야의 실무 책임자들이 나와서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북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가, 또 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얘기를 지금 장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짧은 기간에 합의를 뭐 적당히 하고 돌아서 가지고 또 합의를 깨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호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또 그 뒤에 우리 대통령이나 저쪽 김정은 제1비서나 이 최고 책임자들도 보면서 현재까지 그 7년여 동안의 그 남북 관계가 갈등하면서 이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켜켜이 쌓여서 응축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폭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점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 폭발하느냐 아니면 이제 협상을 통해서 뭔가 전환하느냐는 이런 이제 시점에 이르렀는데 양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해당 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뭐 며칠이라도 얘기를 해야죠. 네. 이렇게 해서 싸우지 않고 잘 해결된다면 이게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예. 특히 뭐 우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더 공개가 돼 있지만 우리 쪽 그 내부의 사정은 북한 쪽은 그야말로 베일 속에 있었는데 거기에 핵심 중의 핵심들을 만나서 지금 이틀 뭐 이렇게 사흘 동안 얘기를 하고 또 비공개로 따로 두 사람이 또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쪽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이제 1분 딱 남았는데요. 아까 약속드린 미군이 지금 그 한미군이 전개를 검토한다는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양 의원님 해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뭐 항모나 이런 부분은 지금 차치하고 제일 먼저 지금 중심이 되는 것이 B2, 그다음에 B-52 스텔스 폭격기들, 그다음에 핵 잠수함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저 지금 장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은요, 전부 다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북한이 방공망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침투해서 들어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기종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결국은 참수 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뭔가 북한이 잘못된 생각을 먹고 만약에 뭐 대한민국을 뭐 WMD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로 공격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심지어 수뇌부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에 그때 3차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B-51을 먼저 보낸 다음에 B-2도 보냈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결국은 핵으로 뭔가 장난치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럴 경우는 우리는 언제나 정권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것까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뒤에 숨어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한 것이라는 것이죠. 북한 정권으로서는 그러니까 간담이 서늘하겠군요. 저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킬체인, 그러니까 맞춤형 억지 전략의 전략 무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무기들을 배치한다는 것은 방금 얘기하신 대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는 지도부, 그러니까 이제 지휘 세력을 제거한다는 우리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